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2025년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굉장히 많은 긴장 속에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긴장에 부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한간에 한 3, 4년 전쯤 이제 이 고가직 시험 문제가 상당히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맥락을 조금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국가직 시험 문제가 기존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기본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이행을 익히셨다고 하면, 85점 이상은 쉽게 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80점 못 받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냐? 그거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느끼게 되는 변수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야도 조금 좁아지게 되고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80점 이상 정도는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도가 조금 심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었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 이론들을 좀 열심히 회독했고, 그리고 좀 충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보셨다고 하면, 내용들을 보셨다고 하면, 또 특히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정리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본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보셨다면 80점 이상, 85점 이상은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해설을 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들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조금 적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해가 덜 됐다든지 정리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험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어렵다면 어렵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도 있지만, 문제가 또 쉬우면 또 덤비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본 친구들 이제 후일담을 좀 들어보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들 왕왕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도나 이런 영향에 관계없이 기본 이론을 좀 충실하게 정리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험 문제 정도는 좀 가볍게 푸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형 모의고사의 난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실제 가서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느끼게 좀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의 전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 출제 난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시죠. 자, 일단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문항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론 파트와 실무 파트의 비중이 이제 3대 6 정도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다. 이렇게 4대 5나 3대 6 정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론 파트에서 40%, 그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행정론에서 50%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2025년도에는 이제 202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론 부분과 이 실무 부분에 출제의 편차가 굉장히 줄었어요.
뭐 거의 뭐 한 문제 차이밖에 보여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5%대 40%,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죠. 한 문제 차이로 지금 이 실무 파트에 대한 내용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격차가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 격차가 생겼느냐면 행정환류론과 지방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냥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던 행정환류론에서 이제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이게 이 시험이 지방직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방행정론에 출제된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되었다는 점. 뭐 늘상 말씀드릴 때 이 지방행정론의 문제는 2문제가 국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 그 기준이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도에 못 나온 만큼 올해 지금 나와가지고 평균점을 맞췄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5년도에는 영역별로 출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행정학이 이제 다른 직렬에서는 이제 이 지방행정론의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문제의 이제 조정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출제 문항수를 좀 고정을 시켜 놓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그러한 패턴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출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역별로 어디에서 뭐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의 난도, 뭐 가장 이상적으로 나왔어요.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2문제, 하급의 문제가 2문제, 나머지는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난이도 하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였고, 다음에 이제 난이도 상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조금 생소하게 봤었던 내용들, 생소하게 좀 생소했던 내용들, 좀 낯선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부 다 풀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좀 능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실수를 한 것이 내용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평정심을 잃어서 좀 뭐 문제에 뭐 말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형태들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을 하는 경향들이 좀 다소 많이 늘어난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막 쟁점이 될 수 있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막 이거는 문제, 어떻게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던 굉장히 평이했던 이번 국가공무원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기본 내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남아있는 지방공무원 시험을 대비한다든지, 또 다음에 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기본 내용을 얼마만큼 좀 확실하게 다져줘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난이도 하급의 문제입니다.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정부 실패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 4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보기의 내용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내용 보시면, 자,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부 실패의 목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목표 간의 충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 내부성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 같은 건 뭐였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을 야기함으로써 계속해서 그것을 덮기 위한 다른 대안들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 이걸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했고, 다음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이야기했었죠.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이 같은 형태의 비효율성을 얘기한다. 다음 세 번째,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권력의 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관료의 이익과 이제 뭐 사회적인 이익들 간의 충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행정론. 우리가 신행정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측면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관료제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방법을 썼다.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다. 여기에 집중했다고 하면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사회 내부의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검증된 공식대로 공식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를 살펴서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정도가 모두 비슷한 정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적실성과 실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신행정론의 입장인 거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그랬는데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행태주의는 뭐였어요? 그냥 공식이야. 공식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게 실제 문제 해결과 연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거 걷어치우고 공식 같은 거 집어치우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져와. 이게 바로 신행정론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되는 거죠. 이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행정능률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과 사회적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렇죠. 능률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실제에 적합한 내용들,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문제 해결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신행정론의 내용이고, 다음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되는 뭐 신정치행정 이론론의 그런 입장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치와 행정을 이제 동일한 입장에서 봤던 이론론 쪽의 관점에 가깝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에서도 충분하게 나왔던 이 내용들이에요.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태주의와 굉장히 궤를 달리한다라는 점,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뭐 역관주의와 실정주의가 대칭을 이루듯이 굉장히 대칭을 이루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듭니다. 2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예상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접했었던 문제가 그 양식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됐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외부 주도 모형에서는 사회 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뭐 이거는 뭐 기본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공감대를 얻게 되면 그 공감대를 얻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정부가 문제를 채택하는 이 같은 방식이 외부 주도 모형이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동원 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 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그렇죠. 정부가 정책 담당자가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만든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행정 PR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동원 모형의 특징이었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해가지고 의제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1, 2, 3번이 지금 다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고화 모형. 우리가 이제 굳히기 모형이라고도 얘기했었던 피터 메이가 주장했었던 확장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공고화 모형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형이었어요? 대중의 지지가 높은 의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채택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봅시다.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그랬는데 아니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이 같은 모형이 공고화 모형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4번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이제 정책을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 그리고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 그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근데 이제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강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지금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은 뭐였어요?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시장의 진입 자체를 제약하는 이러한 정책이 경쟁적 규제 정책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지상파 방송국의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노선, 신규 항공 노선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의 예다.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예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특정 기업에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부여한다. 항공 노선에 운항권을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번이 맞는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2, 3, 4번은 어떻게 해당이 되냐? 자, 공공요금을 책정했다. 이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내용들은 이제 재원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분배 정책의 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 최저임금 제도 및 근로시간의 제한. 이거는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 노동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또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만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보호적 규제 정책이 되겠죠. 다음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도 여러 사람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의 매연이라든지 폐수 배출을 규제하는 이 같은 상황들도 보호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정책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평가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표 자체가 측정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누어지고 평가자가 행정부 아래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도 구분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이 평가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총괄평가와 형성평가, 우리가 뭐 총괄평가를 다른 말로 영향평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이제 과정평가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의 실적, 즉 정책 집행으로 인한 성과가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 내용들이죠. 뭐 효율성도 보기는 합니다만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더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형성평가는, 우리 형성평가는 다른 말로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3번의 과정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다면. 자, 1번. 자, 2번 보시면 일종의 예비평가로 형성평가는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아까 뭐예요? 총괄평가였지.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 평가인지 우리가 평가성 사정을 할 때 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 이 지금 총괄평가가, 영향평가가 지금 이 집단에게, 이 정책에 필요하냐, 쓸모가 있느냐, 평가성 사정을 위해서 쓰는 평가를 위한 평가야. 평가를 위한 평가. 그런데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요.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형성평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이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 이게 이제 과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이 두 가지가 이제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집행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집행이 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이 같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는 이 같은 내용들이 집행 모니터링이다. 이게 또 과정평가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지만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호그우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 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뭐 호그우드와 피터스, 뭐 학자의 이름이 나오면 막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리고 봐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책 변동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동일한 정책 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 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 통합, 정책 분할 등이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들이죠. 메커니즘을 바꾸는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어떤 도구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서 방법론적인 부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도구를 바꾸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정책 승계. 이 정책 승계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러가지고 그 이전의 결과값들을 봐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책 집행의 방법들을 결정할 때, 뭐 목표를 이루었던가 이루지 못했던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바꾸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 정책 승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일단은 맞는 내용 같고. 다음 2번 정책 쇄신, 폴리시 이노베이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책 혁신이라고 배웠던 것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야.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과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인정하는 게 정책 쇄신이다. 안 하던 거 하는 게 이게 이제 정책 쇄신이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정책 유지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도구만 바꾸는 거야. 도구만 바꾸는. 그 정책 승계는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정책 유지 자체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얘기했었어? 은행의 비대면 업무를 하는 방법이 PC뱅킹,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순으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메커니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비대면 업무를 하는 도구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책 승계와는 구분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3번 틀린 얘기고. 다음 4번 정책 종결은 기존에 시행이 되고 있던 정책을 중단하고 이 중단된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을 아예 그냥 폐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에서는 지금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1번하고 3번하고 혼동을 조금 많이 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 정부 예산의 구조 가운데서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기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기금은 또 원칙적으로는 입법부의 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이든지 기금이든지 그 액수를 증액해야 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기금의 종류,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 연금 기금, 기술 보증 기금, 무역 보험 기금 등이 있다. 뭐 기금의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어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그다음에 뭐 정부가 조성하는 뭐 기금이 있고 민간이 조성하는 기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 사업성 기금, 그러니까 기금의 종류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는 사업성 기금이 있고, 다음에 사업성 기금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어요. 사회보장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노후의 생활들, 은퇴 이후의 생활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는 기금을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사업성 기금의 예시로 들어온 것 가운데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사업성 기금에 해당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기금은 이거는 사회보장성 기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풀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시가 된 선택 지문의 내용이 전부 다 틀리는 경우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가 틀려서 전체가 다 틀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이제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 기금의 종류 가운데 공무원 연금 기금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3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 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서 운용 실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각 기금은 어떻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이게 이제 뭐 재정사업 심층평가하고 똑같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3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기금 관리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이건 뭐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딱 봤을 때 그냥 그럴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8번 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우리 뭐 각각의 예산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 문제들 드리면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었는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들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예산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내용은 아니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재량을 조금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근데 재량의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 지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해당이 안 되겠죠. 다음, 니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니은은 지금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다음, 디귿.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 계곡 개발청 사업의 예산 제도가 있다. 테네시 강을 개발하기 위한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성과들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리을.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이 된 것을 배경으로 하는 예산 제도는 PPBS라고 얘기하는 계획예산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1950년대에 등장한 내용이고, 지금 이 7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이 된 내용은 계획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을 제외한 니은과 디귿이 된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각의 예산 제도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8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뭐 지방행정론과 관련된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약간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지방자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제 좀 많이 보셨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익숙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봤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보셨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도시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 한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도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티브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 티브 가설, 티브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택론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지방행정론에서도 본 적이 있고 거기에 전제 요건으로 뭐가 있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었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교환해가면서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제공해서 일들을 하자 하는 거야. 중앙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 알고 있고 파악이 잘 돼 있고, 다음에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 자원의 확보 능력은 중앙정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잘하는 것들 서로 맞교환해가지고 행정을 이루어 나가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그렇게 의존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권력 의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탈피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이 같은 이론이 권력 의존 모형이다.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엘코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이 대리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그냥 대신 수행하는 주체인 거지, 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인 거죠. 따라서 지금 9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훈련했었죠. 여러 번 연습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들도 동형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출제가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 1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3년이야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1번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니은.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주민 소환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제외된다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어. 귀에 정말 피나도록 말씀드렸죠. 그죠? 니은을 쓴 사람들 정말 싫어. 그죠? 니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디귿.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랬는데,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항으로서 이거는 주민투표 제외사항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주민참여제도와 관련돼서 옳은 내용은 기억과 리을이 된다. 니은과 디귿이 왜 틀렸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죠. 기억, 리을을 언급하고 있는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기본 이론, 기본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두서없이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제 봤어도 이게 본 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이런 악순환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을 좀 많이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뭐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답이야 라고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던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11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정리를 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조직들이 어디 소속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1번부터 보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렇죠. 정부 조직법에서 이 설치와 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범위라든지 또 행정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그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정부 조직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처단위 기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라고?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외되는 게 딱 2개 있다 그랬어.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대통령 경호처하고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요 2개만 빼고는 나머지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요 3개는 전부 다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부총리 2명은 이제 누구였어? 경제부총리와 그다음 사회부총리 둘이었죠.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고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맞는 얘기. 다음 4번.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 유형에 해당한다. 이것도 우리 한번 나왔었지. 그지? 특허청하고 딱 한 개밖에 없다. 중앙책임운영기관 그러면 특허청 하나밖에 없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책임운영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좀 폭넓게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틀리고서 지금 막 가슴 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단 말이지. 이런 데서 실수를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틀을 딱 갖춰가지고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 조직과 국무총리 소속 조직 그리고 일반 행정부 요 3개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사실 지금 이 12번은 살짝 보기의 내용이 조금 잘못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그렇다고 문제가 잘못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내용에 나와 있는 그냥 이 포인트들만 정리해가지고 봐도 그냥 이 얘기는 이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보기의 내용이 그 내용을 오롯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문제인데 그렇게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자, 승진과 무능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론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법문 용례. 자, 이 법문 용례, 우리가 레드테이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료제의 폐단 가운데에서 형식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번잡스러운 어떤 그 절차, 그 다음에 뭐 문구, 이런 것들. 그래서 도장 같은 거 찍을 때도 도장 찍을 때 뭐 이렇게 중간에 빼고 찍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레드테이프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파킨슨 법칙. 자, 파킨슨 법칙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내용 설명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행정 수요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이 파킨슨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승진과 무능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3번.
피터의 원리. 자, 이 피터의 원리는 뭐예요? 조직 구성원은 무슨 얘기야?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승진한다. 이게 피터의 원리예요.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승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에는 위에는 전부 다 멍청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나타나는 뭐 권력의 어떤 위계나 그다음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피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고 나면 밑에 무능한 놈들만 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료제가 무능해지는 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야.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을 계속 하다 보니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무능해. 그 밑에서 야, 쟤는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피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승진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대부분 좀 무능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피터의 원리가 뭔지를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인터넷이라도 찾아보고서 문제를 좀 쓰시지.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진과 무능에 대한 언급이 있는 내용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승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터의 원리를 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다음에 훈련된 무능. 이 훈련된 무능은 우리 그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에서 한번 얘기했었어. 나왔었죠. 그죠?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하지만 자기가 맡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인과 다름없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훈련된 무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관료제의 폐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2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으로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터의 원리가 요 내용과 매치가 되지는 않는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그 출제하시는 분들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되게 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뭐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이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면 이렇게 좀 그 헷갈릴 수 있거든.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더 안 찾아봐요. 더 안 찾아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거나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살펴보시고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결과가 바로 이 12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출제하신 분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 우리가 이제 조직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직 유형의 맨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수혜자 중심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직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직의 유형을 구성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혜적 조직,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가지 유형이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양식은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소유권자,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혜자인 거고, 그 다음에 호혜 조직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 그 다음 서비스 조직 그러면은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공익 조직은 이제 불특정 다수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1번 호혜적 조직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그랬는데,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은
서비스 조직이에요. 서비스 조직. 호혜적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입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수익자가 되는, 혜택을 받는 그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노동조합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호혜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2번. 사업 조직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고. 다음 3번. 서비스 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 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뭐 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의사가 돌봐야 할 환자의 범위는 내 병원에 있는 환자들로 한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서비스 조직이다. 다음 4번. 공익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뭐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상관없이 출동해야 돼. 관할 따지고 이러면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호혜적 조직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수혜 대상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조직을 이야기한다. 고객은 서비스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인사이동 그러면 이제 내부 이동이 되겠죠? 내부 임용의 한 요소들, 내부 임용 가운데서도 이제 뭐 배치 전환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내는 내부 임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을 상위 직급으로 올리는 게 승진인 거죠. 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2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2번 틀릴 수가 없고. 다음 3번.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지금 이 2번째 내용, 이 2번째 내용이 작년에 출제가 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된 내용 그대로 지금 다시 나왔어요.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린 거네요.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보직 변경이 나왔어. 보직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거는 전직이 아니라 전보죠. 담당 업무의 변경. 전보가 됩니다. 전직은 뭐예요? 전직은 직렬이 상이한 직종으로 옮겨가는 거. 상이한 직렬의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세무 9급이던 공무원이 일반 9급으로 옮겨간다든지 전산 9급이다가 세무 9급으로 옮겨간다든지 직렬이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전직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4번이 지금 여기에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4번의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뭐 보수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생활급, 연공급, 뭐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종합 결정급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직능급, 연공급, 실적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과급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뭐 직무급 나와 있는데 자,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이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급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직무급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래 있었고 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뭐 직무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봉이 결정이 되는 기본급이 결정이 되는 게 연공급이다. 2번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실적급은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이다.
그러니까 연공급은 이제 엽권주의, 그 다음에 뭐 계급제 이런 데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고 실적급은 이제 어디에서 강조가 돼요? 직위분류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강조가 되는 실적주의에서 강조가 되는 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죠.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그랬는데 계급제는 임용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충성도를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직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직무급이 특징일 수가 없어. 계급제에서는 이거는 그냥 연공급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직무급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계급제의 성향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본서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뭐 이런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15번,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뭐 여러 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우리 뭐 예상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뭐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고, 다 한번 언급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후광 효과, 우리 헤일로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연쇄 효과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후광 효과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근접 효과는, 자, 이 근접 효과는 뭐였어요? 시간상의 오차, 시간상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초 효과와 이제 대비가 되는 내용이 근접 효과였어요. 최초 효과는 평가 대상 기간 가운데서 초기의 업적에 집중을 하는 게 최초 효과고 최근의 업적에 집중하는 것이 근접 효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최초 효과를 첫머리 효과라고도 이야기하고 근접 효과를 막바지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근접 효과는 최초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그런데 최초의 근무 성적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근접 효과가 아니라 최초 효과고 지금 근접 효과는 최근의 근무 성적인 거야. 최근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관대화 경향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분포상의 오차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관대화.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야. 더 높게 평정을 하는 내용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집중하여 경향 마찬가지 분포상의 오차입니다.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맞는 이야기죠. 뭐 더 낮게 평정하는 엄격화 경향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심화 내용 정리하면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내용들 보셨으면 이제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매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2번.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뭐 지방공기업법에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여기는 지금 하수도만 나와 있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 하수도, 주택 사업, 토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무슨 자동차 운송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당이 된다. 다음 3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랬는데,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매년 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공공기관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지정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살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준정부 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같은 내용들도 심화 내용까지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지정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갑자기 갑툭튀 했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이제 이 문제 쉽다 말씀은 드렸었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되게 낯설게 봤을 법한 내용인데,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죠.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주의자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해야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정말 안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내가 꾸정물에 손을 담궈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번 더러운 손의 딜레마. 바로 이게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더러운 손이 더러운 상황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지. 자, 다음 선택의 역설. 선택의 역설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결정장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결정장애. 결정장애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결정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좋은지를 몰라서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문제의 상황에서 이제 무임승차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고, 편견의 동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황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가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이건 1번 하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생소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재정진단제도라는 말을 보면 뭘 진단하는 거야? 지방의 재정을 진단하는 거죠. 이건 지방의 재정을 진단하는 제도일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답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재정 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 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 위험 수준을 점검해. 지방재정이 어떠한 상황인가, 안정적인 상황인가, 위험한 상황인가를 측정하는 거지. 이게 지방재정 진단 아니겠어요? 1번 맞는 내용 같은데? 자, 그럼 2, 3, 4번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 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 이 같은 내용을 우리는 재정 영향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 진단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건 현 실태를 보는 거고,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미치는 파급,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지. 다음 3번. 지방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내용과 지방 재정 진단 제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뭐야 이거는? 이거는 긴급 재정 관리 단체로 지정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이제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이걸 수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실시가 되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월급이 밀릴 정도, 공무원의 월급이 밀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이 된다. 2, 3, 4번은 지방재정진단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죠. 공직 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행정 환류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네요. 자, 뭐 부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제도화된 부패. 이 제도화된 부패라고 하는 건 부패 자체가 아예 그냥 만성화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성화되어 있는. 자, 그래서 A 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리화되어 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나한테 돈 좀 더 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제도화된 부패. 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조직화되어서 완전히 만성화된 부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맞는 내용 같아요. 다음 2번. 회색 부패.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건 부패인데 그 거짓말의 목적이 뭐야?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패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색 부패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하얀 거짓말이 되는 백색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색 부패라는 건 뭐야? 흑색 부패와 백색 부패의 점이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좀 꺼려지는 이 같은 상황들이 이제 회색 부패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3번 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이제 뭐가 기준이었어요? 당사자의 유무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형 부패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뭐를 이권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대가성으로 무슨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형 부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공금 횡령은 당사자가 없어. 지 혼자서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형 부패가 아니고 비거래형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다른 말로 사기형 부패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다음 4번 조직 부패. 공무원 D는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아예 뭐 대놓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건 조직 부패가 아니고 개인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조직 부패라고 하는 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합심해서 부패를 저지르는 이 같은 상황들이 이제 조직 부패가 되는 거죠. 따라서 2, 3,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20번의 정답은 1번 하나가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문제가 뭐 그렇게 뭐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들을 좀 충실하게,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소화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조금 좌지우지가 됐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막 급급하게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내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면은 아마 뭐 80점 정도 맞기 쉽지 않았을 그런 내용들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75점에서 80점 선에서 점수대가 지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합격은 이제 85점 이상 정도는 맞아야지 합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지금 시험을 봤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기본 이론의 정리가 다소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본 이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미리 좀 알지 좀 그랬냐, 좀. 미리 좀 시험을 보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연습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연습할 때 그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은, 평지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뭐 막막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체계가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당락의 어떤 핵심 키는 직렬 필수 과목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 두 개의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국어,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뭐 지금 2027년도부터인가요? 예, 이제 한국사도 이제 인증시험으로 대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비중 자체가 이제 전문 필수 과목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들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이슈들이 많았고, 공직 사회 자체가 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만나면서 굉장히 좀 부동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부동의 자세를 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험을 실시하든지 뭐 이렇게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뭐 능히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문제가 살짝 조금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상 문제라는 동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본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볼 때에도 이런 관점들에 견지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제 2025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출제 문제에 대한 행정학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결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이제 기간들 속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